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은 윤명철입니다. 고조선 문명권과 해력활동이라는 거대한 주제 속에서 그리고 원조선 또는 고조선의 구성원들이 바로 동해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역사 해석에서 가장 예민한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가 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옵니다. 저는 동이 문제를 언급할 때 비교적 사료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 성과 더불어서 국제 환경을 고려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1강, 2강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하면서 다시 국제 관계를 통해서 동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도 여러 지역에는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우리 지역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 또는 북만주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서 이남 지역에 지금 오늘날의 북경 지역부터 해서 남쪽 산동반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시대는 문화를 구분하잖아요.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용산 문화, 그리고 황하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이리두 문화인데 결국 황하 문명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요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홍산 문화, 화가점 하층 문화 등등 내려오니까, 그리고 우리도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대동강 문명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름대로 삶의 형태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중국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고 또 중국이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 기록을 토대로 해서 중국적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각골문이라든가 근문에서 이란 글자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각골문 이전에도 골강문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산동반도에. 그런데 적어도 각골문의 근거에서 볼 때 이라는 것이 이제 명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원전 17세기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는 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은나라가 멸망, 즉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동일한 기록이 사료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쓰던 이와 그리고 그 이후에 동의는 다른 것이고요. 이때 다르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등치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한 명칭도 사실은 기원전 11세기를 전후해서 사용이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범주가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주민들의 성격도 달라지만은 활동 범위도 달라지고요. 문화도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끝내고요. 2단계로면서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주민의 이동, 기술력의 발달, 산업의 발달,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이거든요.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안정됐던 서주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분열 시대로 들어갔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의의 주거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혈연적 성격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고요. 범주가 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분포 공간이 넓어졌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이 확장된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주변적으로 즉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그 분포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지만 후한서 동의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는 9개의 종으로 되어 있다. 이유 구종.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 시대 상황을 표현한 것이로구나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연관된 인물들이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등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용성과 발해만 지역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연용성, 발해만, 산동성 이런 지역에는 주로 동이계통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국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중국 학자들의 견해처럼 불학연맹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제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일종의 해양 폴리스들이에요. 해양 항구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보니까 청구국이라든가 도하라든가 유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관제에도 나오는 겁니다. 관제라는 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원조선의 존재, 그리고 원조선의 무역활동, 그리고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간의 교류관계를 얘기할 때는 꼭 관제라는 책을 거론하는데요. 물론 관제라는 책의 집필 시기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자가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이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동의는 동방에 있었던 모든 이민족들에게 붙였던 명칭이다. 그렇다면 춘추전국 시대 때
동쪽에 있었다면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유화, 전후에서 그리고 한반도 쪽으로 서서히 가게 되는 거죠. 이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는 특정한 종족의 명칭이 아닌 거죠. 고유명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위 개념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한족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방위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빨간 글씨로 환기를 시켜드리는데요. 넓은 의미의 동의가 있고 좁은 의미의 동의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동의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범주가 확장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구분한 겁니다. 좁은 의미의 동의, 이거는 과거의 동의의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넓혀지면서는 넓은 의미의 동의 그러는데 좁은 의미의 동의는 말 그대로 그 이전부터 이 시기부터 동일한 겁니다. 산동반도 그리고 해화 유역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건데 이를테면 추위라든가 회의라든가 레이라든가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서윤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학자들이.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좁은 의미의 동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보니까 춘추시기의 형세를 보니까 여기 5월 그리고 월이 이제 좀 산동까지 수도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라는 나라가 있고요. 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쭉 있는데 보게 되면 이것이 춘추전국 시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의 분포도가 주로 집중된 것이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좁은 의미의 동의. 그러나 점차 확장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전국시대도 보니까 조금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조선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해석이니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예맥도 위치에 대해서도 꼭 이런 거는 아니죠. 다만 예맥과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중국의 설에 근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동지방에 있었던 제나라고요. 이 제나라와 연나라가 이 발해 중에서도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쟁패전을 벌이고요. 그리고 이 제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여기에는 바로 은나라의 제국들이 몇 개의 해양 폴리스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시기보다 먼저 망했던 고죽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지명들은 다 여기에서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전쟁들이 벌어지니까 육전과 함께 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점차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만, 융, 적을 구분하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 온 사방에 적이 있더라. 춘추 전국시대쯤 가게 되니까 진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막 긴박하게 전쟁이 벌어질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몰려서 싸움을 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인데 음양 오행 사상이 이미 발달한 거죠. 아시잖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방위 개념이 첨가되다 보니까 소융, 남만, 북쪽 이렇게 고정이 된 거고요. 동일한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서쪽에도 융이 서융이 되고요. 만이 남이 되고요. 적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때 동이란 것은 첫 번째는 황하 하류, 산동반도를 포함한 발해와 해화유역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동이에요. 첫 번째가 이게 협의의 동이죠. 그런데 요동, 북만주 일대, 한반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족과는 혈연적이나 언어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타이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흔히 말하는 알타이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산동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물론 생물학적 특성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언어도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문화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주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춘추전국 시대도 이렇게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북방계 종족들을 전부 다 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때 북방계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아니라 그들과 동쪽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똑같이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때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우리 동쪽도 있지만은 주로 북방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북쪽이라고 표현되지만 뭐 끝없이 지금 유라시아 쪽 전공자들에 따르면 BC 7세기경부터는 본격적인 기마 군단들이 활동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당연히 중국 쪽으로 넘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넓은 의미의 동이라는 것은 쭉 전체까지
환황의 연안 지역의 평원에 골고루 분포되면서 문화 발전에 역할을 한 사람들을 넓은 의미의 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동이는 전국시대가 종말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동이는 우리와 연관이 됩니다. 진시황이 누굽니까? 결국은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시킨 사람이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정책을 보면은요, 오늘날의 광동성에도 3개의 군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공략작전을 펴고요. 그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순회라고 해서 바닷가 항구 도시들을 직접 순행을 합니다. 약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만큼 바다를 중요시 여겼고 그 중에 3번이 지금 우리 동해와 연관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를테면 발해와 산동반도, 이 지역에 3번을 직접 진시황이 갈 만큼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때 비로소 중국이 오늘날의 중국의 기본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이겁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만리장성. 그리고 왼쪽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죠. 산해관입니다. 산과 바다가 연결되는 곳에 있는 관해. 이게 산해관이에요. 산해관, 만리장성 이렇게 쌓여지면서 이제 동아시아 세계는 분리가 된 겁니다. 만리장성 안쪽과 만리장성 바깥쪽으로 구분된 거죠. 흔히 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얘기를 해요.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은 호라는 존재다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때의 호는 흉노뿐만이 아니라 동호도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 바로 산해관이거든요. 파레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공격도 방어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동쪽, 즉 요와부터 시작하는 이 동쪽과 연결되는 이 세력의 침공도 방어하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하나의 세계가 2개의 세계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인공적인 장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된 겁니다. 그래서 하북과 요수로 구분이 되고요. 바다도 발해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진시황의 새로운 체제에 편입되고 복속된 사람들은 만리장성 이남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도망가거나 북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어차피 만리장성 바깥에 살던 사람들은 중국 체제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체제 속에 새로운 문화를 이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가 황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도로를, 육로를 통해 가지고 우동지역 전체 그리고 한반도까지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비로소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그리고 정치 속에서는 요동 그리고 우리 남만주 일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동의열전이죠. 후한서 동의열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오잖아요. 지리병 육국, 기, 해사, 이, 다 이렇게 해서 민호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육국을 병합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민호로 삼았다는 것. 만리장성 이남의 모든 백성들은 진나라로 편입이 되고 뒤를 이어서 한나라로 되고, 이들은 중화문명의 담당자, 주민이 되고 바깥은 오라케가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동의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에 포함된 사람들은 우리 역사와 민족과 직결되죠. 원조선입니다. 원조선. 이거는 갈석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갈석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가 있고 저쪽 진시황이 여기를 갔었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왕엄생의 위치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갈석 위치입니다. 이 갈석이 아니냐. 이거를 한때는,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갈석 위치를 현재 황해도 수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병도 선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 속에서는 한색의 위치가 당연히 평양 근처 황해도까지 내려가고요. 갈석입니다. 이 지역은요, 제가 이분의 해양 쪽 전문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 해양 쪽과 때문에 샅샅이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해안선 지형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해양 문화가 무지하게 발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해양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갈석의 위치는 역시 진나라, 뒤를 한나라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먼 동쪽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외람되지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진나라 이후에는 동의의 성격, 역할, 위치 등의 본격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그리고 한족의 활동 영역이 확대다 보니까 지리적인 지식의 양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비중국인들을 가르치는 명칭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종족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료에 그래서 동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와 직결된 역사 공동체로서 동이의 개념이 생성되고 그것을 우리 역사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발에만을 끼고 만주, 한반도에 분포한 한, 예, 맥. 왜가 이런 말을 쓴 이유는요. 이쪽 발해라고 보세요. 발에만. 발해 전체의 한 부분 끼는 거죠. 만주, 한반도에 분포한 한, 예, 맥. 아니면 예, 맥, 예, 맥, 한. 이렇게 봐도 돼요. 이들을 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것도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항구 도시 지역이라고 보는 거지, 내륙 한가운데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후한서 동의전에 보면은 거기에 사만의 얘기도 나오고 등등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동의 개념이 처음 생성될 때는 이런 것이다. 동의는 고대 중국 민족을 형성한 근간 종족이면서 그리고 한 예맥계가 주를 이뤘던 종족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설문에는 예맥은 동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예맥 또는 한, 이들이 동의와 연관된 것은 분명한데 이 설문의 기록을 그 시기 전체로 확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상으로 볼 때 동의와 그리고 예, 맥 이런 명칭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의도 중요하지만은 예와 맥, 예맥에 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하지만 예맥은 분명하게 좁은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고 여기는 종족 특성까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고구려를 비롯해서 부여를 비롯해서 많은 종족과 직접 연관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예맥에 대해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맥이라든가 또는 조선이 동의와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동의, 그리고 동의 만능론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동의는 서기전 7세기부터, 그리고 짧게는 서기전 3세기 이후부터 우리 고조선 문명권 핵심을 이루는 예맥 또는 조선을 가리키는 용어로 됐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니라 포괄적이었는데 적어도 이 시기부터는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용어로 돼 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를테면 먼저 쓰여진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후한서 동의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만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와 관련된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의 문제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삼국지, 그 뒤를 이은 후한서, 이런 책들에 본격적으로 동의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동의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동의는 꼭 우리가 같지 않고 전체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외는 있네요. 동의 범죄 개념 속에는 음유와 외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북쪽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음유가 포함되고, 외는 뭐 당연히 포함된 거죠. 외의 존재도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저 중국 세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동의와 우리의 연관성, 즉 고조선 또는 원조선 문명권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3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반복하는 스타일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웁니다. 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서기전 17세기경 은을 건국한 종족들이 요소지방에서 내려간 것은 완벽하게 부인하기 힘들다. 중국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Y자 문화권 때문에라도 그 이전부터 일단 이렇게 선남진했다는 것을 주장하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이죠. 바레만 산동성의 흔적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어떤 증명이라든가 또는 다른 언어라든가 문화를 갖고 있지만 요섭지방과 관련 있는 고조선 문명권과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현재 여기가 있다면은 이렇게 지역, 그 다음에 바레만 지역, 산동반도 이 지역은 고고학적 유물에서 보듯이 또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의가 곧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교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석 시대부터 문화의 교류가 있었는데 증거들은 토기 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동지방의 신랑 문화, 그리고 요동반도 남쪽 요남 지역의 소주산 문화, 그리고 산동지방의 용산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북지방이죠. 지금 중원이죠. 이 지역의 문화 간에는 교류가 있었는데 특히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는 문화 교류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7천년 전후한 시기부터 문화 교류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의 다수 이동이라든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류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우리랑 직결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이의로 표현되고 또 그 이후에 동의로 표현하는 집단들이 바로 현재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요동 지방에 있었던 아니면 요소라도 좋습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과 같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난생신화가 있다. 그리고 회의족들이 주로 난생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원왕의 탄생설화인데요. 실질적으로 동명설화와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김재현 선생이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요. 김상리 선생도 그 연구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원족들이죠. 원나라를 세운 사람들 상족과 고조선 문명권은 풍습들이 유사한 게 있습니다. 이때 고조선 문명권의 전체가 아니라 주로 부요를 비롯한 예 또는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남쪽의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북부 남만 주일수였던 거죠. 유사한 풍습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활쏘기, 그건 서원왕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활쏘기에 능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궁시가 그렇게 발달했는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요, 거란, 사만과 동일하게 복골의 풍습이 있었다. 또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화장의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흰옷을 숭상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동일한 것은 무리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의는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주민이었었지만 그 이후에 이란 존재, 흑도문화식에 살았던 주민들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BC 17세기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라는 존재가 기록이 됐고 그들을 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살던 곳은 현재 산동반도와 그리고 바레만 서쪽 지역의 광보면 지역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청동기 문화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족인가, 생물학적 특성, 언어 등등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유적과 유물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동의 연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은 후대에 생성된 화가족과는 혈연적으로 언어상으로 문화상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용산 문화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적 황해안의 해양문화랑 연관이 있고 해양문화의 특성상 그것은 황해 건너편의 우리 지역의 문화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17세기부터는 음문화와 연관되면서 요섭지방의 문화 및 주민과도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류란 말을 썼잖아요. 이건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세기경에는 동일한 명칭으로 등장하고 뒤이어서 그 위에는 방위 개념이 적용되다 보니까 동일한 명칭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들은 주족과는 늘 대립이 돼요. 그리고 북방 유목종족들과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갈등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을 유지시키고 발전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족 개념이고 우리 민족의 근거가 된 예맥 또는 예맥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되면서 동의의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직결된 동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동의 문제에 천착한다면은 바로 예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동의를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의는 중국의 한족 또는 화족과는 다른 집단으로서 선사시대부터 동아시아 문화 그리고 제 관점에서 보면
특히나 동아시아 해양 문화는 이들이 주력을 한 겁니다. 산동반도 북부 지역, 바레만 지역, 요동만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황해 중부죠. 이 지역까지도 연관된 해양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들을 거론했는데요. 이거 옛날 것이 아니라 90년대 중반경에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 거는 제가 98년대에 쓴 논문인데 역시 이 발해만 등등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서들,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까지 연구사들을 중요한 것만 제가 거론했어요. 여기서 특히 김상기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분들 한 거죠. 1974년도에 동해와 해의 소용에 관하여 뭐 이거야 아주 그 기념비적인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동해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해 문제, 동해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민한 문제이고요. 백인 백색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별로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지역을 다시 배치시켜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선후관계, 이걸 맥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공간의 것을 뽑아들여가지고 확대 해석한다면은 그거는 오류를 낼 확률이 매우 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동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